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광복 이후에 최초에 만들어진 그 정부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정부 1919년 사흘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입니다. 예. 3.1운동 있고 나서 바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각지의 임시정부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었는데요. 대한국민의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연해주에 있었던 것이고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고요. 한성정부는 국내 한성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출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상하에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단 우리 김규 선생님 기억하시죠? 중심이 됐고 이승만은 국무총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대한국민의회니 뭐 한성정부니 뭐 상하이에 있는 정부니 여기에 속했던 어떤 그 임원들이요 다 중복이 돼 버려요. 중복이 됩니다. 자, 중복이 되는데 어찌됐건 어디로 통합하냐면 상하이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뭐 서로 뭐 알력 다툼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상하이로 가느냐?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유리하고 일제의 탄압이 어렵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지금 현재의 정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민주공화정 체제고요. 삼권 분립이 돼 있습니다. 국무원, 행정부, 임시의정원, 입법부, 그다음에 법원은 사법부고요. 최초로 대통령을 이승만 선출했고 국무총리에 이동희가 선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의의는 의의를 보게 되면 통일전선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무장투쟁론을 해야 된다, 외교 독립론을 해야 된다, 실력 양성론 등의 다양한 노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민주공화제 정부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제 여기 이제 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대한국민의회 손병희, 박용효, 이승만, 한성정부의 박용호는 친일파인데 나중에 너무 빠져버리고, 이승만, 이동희,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로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됐는데, 임시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에 상하이에서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선언했던 거예요. 누가 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신규식, 그 다음에 신채호, 뭐 참 훌륭한 애들 많이 남기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역사학자인 박은식, 그 다음에 조소왕.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뭐를 만들자, 임시정부 수립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3.1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동단결선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보겠습니다. 비밀 행정조직인데 연통제, 연락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리에 운영을 했는데 군자금 조달, 정보 보고, 군사 전달, 이거 국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국이 있었고, 그 회사로 이륙양행이라든가 백산상회, 부산의 백산상회, 이런 회사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륙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아일랜드 그 조지라는 사람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해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 이거 좀 이따 설명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외교활동으로 맨 처음에 상하이 임시정부는 맨 처음에 외교활동을 먼저 했었어요.
뭐 군대가 이렇다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선생님 파견했다 했는데 사실 파견한 것보다는 신한청량단에서 파견할 때에 임시정부 직함만 이분에게 줬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청원서 제출했고요. 구미위원부 미국하고의 미국이죠. 그래서 이승만 이렇게 줬습니다. 자, 군사활동으로 오늘날의 이 국무부와 관련된 군무부가 있었고 독립군을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개편을 했습니다. 군무부 산하에 두었다라는 거죠. 서로군정서군이나 북로군정서군이 바로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부대다라는 거고 군사학교로 육군무관학교를 상하이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직할 군단,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 육군주만 참의부. 이 참의부는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저거예요.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부대예요. 나중에 광복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모으는데 3부로 3개의 부서로 모으거든요. 이 독립군들을 20년대의 독립군들을 그 3개의 부서로 모으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참의부 내에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또한 부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편천서를 두어가지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립신문 나와 있죠.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이 독립협회에서 만든 신문, 그 신문하고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필로 이광수가 됐는데 역시 이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친일파로 전락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 이 3법이 3개의 권력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법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923년도에. 왜 개최가 되느냐. 임시정부 만들었는데 연통제가 발각이 돼버려 일본 애들한테.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이 안 와. 그리고 무장투쟁론하고 외교 독립론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외교 독립론으로 가는 건데 왜 무장투쟁론을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더욱이 여기에 이승만이 대통령이잖아요. 위임 통치론을 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생겼잖아요. 국제연합이 전신이 국제연맹이잖아요. 국제연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라는 거. 이런 편지를 써요. 대통령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무장투쟁파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침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자 국민대표회의 23년도에 열리게 됩니다. 자, 창조파, 개조파,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 이렇게 있는데 창조파는 아예 새롭게 다시 만들자. 그래서 무력항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파는. 그래서 박용만, 신채원 선생님. 그 다음에 개조파는 조금 더 외교활동하면서 좀 고치자. 안창원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는 김우선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창조파가 빠져버려요. 임시정부에서. 신채원 선생님께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너 자격이 없다 해서 이승만을 대통령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과도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도기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였냐면 박은희 선생님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박은희 선생님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시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의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성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래에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자, 지도체제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임시정부가 이제 헌법을 바꿉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건 재헌이죠.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고요. 1919년도에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1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이승만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2차 개헌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3차 개헌은 국무위원 중심으로 되는 거고요. 자, 4차 개헌이 김구 선생님이 주도를 합니다. 이 임시정부가 어디까지 가냐면 총 8차례 이동을 해서 중국 내륙 지역인 충칭까지 가거든요. 충칭에 가서 4차 개헌합니다. 4차 개헌하면서 김구 선생님 혼자 단일 지도체제로 가게 되고요. 5차 개헌은 1944년에 우리가 광복 바로 전입니다. 힘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구식, 그래서 주석, 부주석 체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개헌이 바로 이거예요. 4차 개헌하고 5차 개헌. 5차 개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시정부 침체와 활성화 모색 보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임시정부가 침체를 했죠. 김구 선생님 등이 남아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안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체포돼가지고 옥사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1931년도에 이 한인 애국단은요 뭐가 모델이 돼 있냐면 김원봉 선생님이 1919년도에 만들었던 의열단이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국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봉창 의사가 일본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저 사람이 다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코우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1932년도에 일본 애들이 전승기념일을 했죠. 여기서 폭탄을 던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일본 고관들을 죽였죠. 그래서 여기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리더였던 이 당시에 장제스가 중국인 1억 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40년대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가죠. 충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광복군이라는 이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를 만들었고요. 이 한국광복군이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41년도에 조수왕 선생님이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건국 강령, 그러니까 건국을 하기 위한 어떤 강령,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나중에 나라 세우면 헌법 만들잖아요. 그것의 그 예비 헌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건국 강령을 1941년도에 만듭니다. 이거 순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건국 강령 조선 선생님이 계속 나오시는데 삼균주의가 뭔지 보겠습니다. 삼균이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한 균등을 말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 자계를 통해,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 정책과 침략 전쟁의 배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조성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요. 외교부장 등을 역임하셨고 건국 강령을 기초했고 광복 후에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임시정부의 이동 모습이에요. 상하이 임시정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죠.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래서 항저우, 난징, 항커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양, 차장, 충칭까지, 저 충칭까지 몇 번 움직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야, 총 9번 만에 충칭까지 갔네요. 이런 고된 여정을 이렇게 해서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 국내 1920년대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